대통령 하야하세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죠. 예. 그럼 저 발언을 누가 해서 논란이 되고 있을까? 자, 김민지 기자 누굽니까? 네, 전광훈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로 있는 목사인데요. 자신이 이제 그 대표로서 시국 선언문을 냈습니다. 시국 선언문. 그런데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공산화됐다. 어허.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았으니까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그동안 좀 논란이 된 적이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지난 3일에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지난 3월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가 줄임말로 보통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되짚어보면 전 목사의 논란이 되는 발언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하국장 좀 어떻습니까? 이게 목사님의 발언이기도 하고 그 발언 내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간첩으로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올해 말까지 하야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저도 이게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충격받으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 분리 아닙니까? 성직자는 국민의 어떤 마음, 성령 이런 걸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 분인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 안에서도 정치인 그 중에서도 야당도 안 하는 발언을 성직자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상당히 그것도 여기 보면은 한국 제가 기독교 총연합회 들어가서 보면은 6만 5천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게 한기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물론 이제 약간 보수 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보수 쪽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 회장분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당연히 이제 옮겨 붙었는데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전광훈 목사가 종교 지도자라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주권을 깔아뭉개는 내란 선동적 발언입니다. 전 대표 회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 목사에게 장관직을 제의하기도 했다는데 그렇다면 전 목사의 이번 발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바치는 헌사란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전광훈 목사가 저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황교안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전 목사의 발언을 비판할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된 이후에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전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각 당의 반응들을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 노란색 글자만 좀 봐주세요.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잘못했는데 각 당의 반응은 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김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해왔어요. 전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아까 하국장 말씀대로 과연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자격으로 저런 정치적 발언들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들이 보면 지나치게 황교안 대표 친화적인 또 황교안 대표를 마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듯한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하야 발언이 너무나 논란이 되니까 당연히 여야 정쟁의 또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전광훈 목사의 저 발언이 말도 안 되는 진짜 근도를 벗어난 발언인데 그 뒤에 황교안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민주당에서 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만 봐더라도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지도자로 만들고 싶고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안 하는 게 돕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는 게 말씀하니까 저렇게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독교의 지도자이시고 종교의 지도자시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통합과 이 큰 틀의 어떤 포용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예. 국민들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발언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성직자다운 거라고 봅니다. 예, 하국장. 예. 근데 저게 이제 야당에서는 저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배우 아니냐 이렇게 배우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주장이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하고 전광훈 목사에게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과거에 한 발언을 이렇게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할 때는 홍준표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보수 기독교 목사님이어서 그런 것이지 황교안 대표 자체의 어떤 뭐 개인적인 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건 그렇게 아니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약간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힌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유한국당은요. 전광훈 목사, 발언의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지만 따로 언급 없고. 내후에 황교안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논리대로라면은 문정권과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의 배후가 그럼 청와대인가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는 복잡 미묘한 것이죠.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각 당의 뭐랄까요 논평을 보면 그 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묘한 또 입장 차이도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 이제 대표로 딱 선출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1일째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황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그제 국회에서요, 뭐 행사를 하나 연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실까요? 나랑 결혼해줄래? 삼행시를 주어서 제 소개를 좀 해. 아, 그러면 그럼 저희가 좀 운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고집이라고 하는데 까먹으셨나요? 이번에 이제 목소리가 망가지면서 약도 먹고 또 목에 좋다고 하는 프로포폴인가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자,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제 행사를 연 건데요. 뭐 황교안 2040 미래찾기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2040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젊은 층을 한번 이제 한국당이 공략해 보겠다 이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푸드트럭에서요. 뭔가 이게 뭡니까? 핫도그입니다. 핫도그입니까? 네. 먹고 싶어지네요. 예. 핫도그도 저렇게 푸드트럭에서 팔고요. 또 하나 이런 풍경도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라 뭐 노래까지 불렀다네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만남. 예. 노사연 씨의 만남을 불렀다고 하네요. 노사연의 만남을 네. 또 불렀군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김 교수님, 이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하루 앞둔 저 행사 정말 2040 잡아라. 뭐 약간 이런 좀 그렇죠. 키워드였던.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예. 대표에 대한 뭐 대선 후보 지지도뿐만 아니라 한국당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의 그 연령별 성향을 보면 대개 이제 50대 이후, 60대 이후는 상당히 높은 지지도가 나오지만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도를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도를 외연을 확장해서 이른바 내년 총선 승리와 향후의 대선까지를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2040이 가장 주요 타겟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40이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 핑크라는 밀레니얼 핑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밀레니얼 핑크라는 게 있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이 빨간색, 진홍색인데 네. 진홍색에서 이 밀레니얼 핑크 색깔을 핑크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아까 나왔던 뭐 삼행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런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기존의 이미지는 이제 공안검사 출신, 그다음에 법무부 딱딱한 장관, 이미지? 네, 검찰
그다음에 헌법 수호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로서는 2040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 저는 부드러운 모습, 그다음에 좀 온화한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 예. 저런 모습도 연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저 행사장에서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끈거리는 농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제가 처음 이제 그 색소폰을 배울 때 친구들에게 어디 가서 배우면 되냐 했더니 그 색소폰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색소폰으로 쫙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옷안 입은 여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색소폰이 ASAX 색소폰이죠. 그건데 제가 SEX라고 써놨어요. 오늘 왜 이러세요? 대표. 아니 그래가서 저희가 네, 황교안 대표. 화끈거리는 농담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저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김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최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기도 보이네요. 이거죠 이거. 예, 2040 미래찾기 2040 20대와 30대 40대 젊은 층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런 건데 오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여론조사를 또 발표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죠. 근데 한국당이 2040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19에서 20세, 29세까지는 11% 지지도가 나왔고요. 30대 취약해요. 6%. 40대, 50대, 60대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 60대에 비교해보면 젊은 층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하국장. 그렇죠. 예. 예. 전체 평균이 22%니까 지금 19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 여기는 뭐 그거의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젊은 층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또 낮고 또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도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낮은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그런 젊은 층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준비한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제 취임 100일을 어제 맞았고요. 이제 100일을 넘겼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찌 될까? 이 부분도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황교안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뭐 종로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비례로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연구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종로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떨어지면 그다음 대선도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험지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진두주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할 수 있죠. 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내년 총선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종로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뭐 아까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은 종로 출마를 통해서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종로 출마를 하면 글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 위상을 확고히 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겠으나 이미 황교안 대표는 대권 주자잖아요. 그래서 별로 실익이 없다. 종로 출마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자니 또 비례로 가서 배지를 달자니 공천 물갈이나 험지 출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례로 편안하게 배지를 달면. 이런 또 좀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님.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비례로 가서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방식으로 해서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선거를 진두지휘한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종로 같은 험지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비례대표 후순위. 그러니까 예컨대 정당 지지도가 한 25%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비례대표를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배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번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20번 전후. 그러면 예. 굉장히 마지노선이 만약에 22번이나 24번이다. 그러면 정말 자기는 가장 위험하게 턱걸이 할 수 있는 번호를 비례대표 순번으로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자기 정권 하에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저게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종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인 그냥 평가입니다.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은 비박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한 복당했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계열의 이른바 복당파 출신 의원들은 과연 황교안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도움이 될까? 이런 제가 볼 때 은연중에 좀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종로로 가면 종로만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로에 사실 올인을 해야 돼요. 종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기를 가지고 종로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올인을 해서 종로에 살아 돌아오시면 대선 가도록 하지만 그 대신 종로로 가면 전국을 다니면서 황교안 얼굴로 총선을 치는 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냐?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종로로 가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을 외부에 다른 사람을 모셔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황교안 색채가 좀 덜한 분, 그다음에 친박 색채가 덜한 분으로 오히려 선대위를 꾸려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김세현 연구원장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었다. 아마 저는 김 그렇게 교수님의 해석합니다. 해석이었고요. 근데 예. 이제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황세모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결국은 당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로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가 보면요. 호남 세력이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종로가. 예. 어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의회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어느 당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유권자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기가 사실 자유한국당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나간다면 엄청난 정치적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에서도 과연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가서 떨어지고 나면 대선 가도에 완전 빨간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만들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출마하더라도 그렇게 만들고 상대가 누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낙연 총리가 나올지 아니면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